원폭이 전쟁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폭이 세상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니야, 전쟁이 이미 끝나게 돼 있었어. 원폭을 써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쓸데없이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거 안 죽고도 전쟁은 끝나게 돼 있었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죠. 그 원폭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줬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그럼 빨리 행복을 하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썼어야 했다 이거예요.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소련을 상대로 미국이 센 놈이라는 그 입장, 그리고 핵무기를 그때는 미국만 갖고 있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내가 쥐었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센지는 니들 한번 봐봐. 그거 어떻게 실전에 써야 하니까.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선택이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원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작은 소제목으로 원폭 신화의 정치학, 원폭 신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원폭, 자, 우리 원폭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같나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티셔츠 하나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애국심, 또 한국 역사, 해방 해놓고 원폭 사진과 그 다음에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서대문 핵무소에서 갚으려는 독립투사들 했습니다. 그 BTS의 방탄소년단의 지민인가 하는 그 청년이 이걸 입고 이제 그 공항 패션으로 갔다가 이게 와글와글 시끌벅적 하게 됐는데, 뭐 우리 역사를 그 애국심을 갖고 얘기한 건 좋지만 과연 원폭과 해방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글쎄요, 한 9일 정도에 열흘이 안 되는 가까운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일어났다지만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원폭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원폭을 우리가 이런 그 고마운 원폭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히로시마의 원폭은 해방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분도 그 유명한 유튜브시죠, 유재일 씨 같네요. 근데 히로시마의 원폭은 해방의 상징이 아니다. 왜냐? 그곳에 우리 동포가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 살아남았을 때는 휴 다행이다 했지만 아이고 그게 뭐 지금 너무 생생한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뭐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폭을 해방의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중앙일보의 모 논설위원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죠. 김진 논설위원. 저하고는 어떻게 토론회 같은 데서 직접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만 한때 보수 진영의 맹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중앙일보 지금도 아마 논설위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베한테 보내는 게, 아베를 뭐 비판하고 공격을 한 건 좋아요. 그런데 마르타의 복수를 잊었나 하면서 원폭이 떨어진 게 이게 신의 형벌이었다, 처벌이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 있었던 그 우리 동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은. 그러니까 이걸 과연 이렇게, 그리고 일본이 잘못했긴 했지만 과연 그러면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이 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신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폭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류에 대한 저는 중대한 범죄, 정말 20세기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20세기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힌 역사였지만, 참혹하기 짝이 없지만, 원투 스트레이트 두 방으로 수십만 명이, 20만 명이 넘게 죽은 게 없잖아요. 원폭만한 이런 집단 학살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걸 신의 형벌이라고?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이제 보면 원폭에 대한 일본인들 투하에 대한 반응이 보면은요, 부득이했다, 용서할 수 없다 하는데, 이 부득이했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용서할 수 없다가 그걸 직접 맞은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일본 전체 평균보다 낮아요. 그리고
부득이했다는 즉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맞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높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왜 원폭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폭격을 당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역사학자들도 몰랐었어요. 역사 전공하는 역사 선생님들도 모르고 역사학자들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는가. 요즘은 이제 조금 알려졌겠죠.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알려졌겠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원폭으로 몇 명 죽었는지 알아?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히로시마에 있었겠지? 뭐 이제 그런 얘기나 했지. 진짜 몇 명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원폭에 대해서 무지했어야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원자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나? 어디에 떨어졌죠? 자, 첫 번째 답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뭐 분명히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많아요. 그런데 약간 표현을 바꿔볼까요? 원폭은 일본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또 조금, 그러니까, 지지적으로 일본에 떨어진 건 맞는데, 일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도시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좀 뉘앙스가 틀려져요. 거기에 조선 사람 피해자도 있었는데, 또 중국인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시아에 떨어졌어요, 아시아에. 세계대전이었는데. 물론, 유럽에서 전쟁이 먼저 끝나고, 유럽 전쟁이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원폭이 개발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 이게 나치가 항복하기 전에 원폭이 한 4억 달쯤 먼저 개발돼서 한 4월 달쯤에 개발이 됐었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미국이 독일에다가 원폭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태리에다가 원폭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거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원폭이 언제 떨어졌냐? 인류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닌가요? 어떠세요? 인류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원폭이 어디에 떨어졌나라는 한 가지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질문을 갖고도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폭을 개발한 얘기를 해보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맨하탄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 미군 공병대가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공병대 사령부가 잠시 시작할 무렵에 맨하탄에 있어서 맨하탄 프로젝트지, 맨하탄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원자폭탄을 나치가 개발했었다. 나치도 개발하고 있었다. 또는 심지어는 일본도 개발하고 있었다. 일본 개발사는 뭐 구체화돼서 흥남에서 만들었다. 흥남에서 핵실험을 했다. 뭐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들, 유태인이죠. 그러면서 독일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좀 이 군사적으로 써서 이 나치를 혼내줘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얘기했죠.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 보내는 거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폭을 제일 먼저 군사적인 원폭의 어떤 원리가 되는 방정식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원폭의 군사적인 사용을 건의한 편지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핵론자가 됐죠. 핵무기 반대론자가 됐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2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가치로 치면은, 지금 가치로 치면은 한 10배가 넘는 255억이다. 이것도 야가의 전통계일 거예요. 계산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30조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겠지만,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역들이고 두 주역이 그 유명한 오펜하이머 그리고 미군의 실질적인 책임자. 흔히 오펜하이머가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되어 있지만 오펜하이머는 그 중에 연구소 하나의 책임자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담당한 연구소였지만 그 연구소의 책임자였고 이 프로젝트 전체는 그로부스라는 미군 장성이 했습니다. 처음에 맡을 때는 대령이에요. 근데 이걸 맡으면서 준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예편을 뭐 당했죠. A씨 하고 이제 군대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왔는데 나올 때 중장을 달아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장이 된 사람은 아닌데 이 그로부스라는 사람, 이 그로부스가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폭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펜타곤이죠. 미 국방성 건물을 몇 달 만에 거기가 원래 늪지대였는데 집안 공사를 철저히 다지고 펜타곤을 지었는데 펜타곤 건물 어때요? 9.11 테러 때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았는데도 멀쩡하잖아요. 9.11 그 세계무역센터는 무너졌는데 이건 이제 건물이 낮고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들이박은 고기만 보수공사하고 그냥 건물 멀쩡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펜타곤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낸 걸 보고 원폭 프로젝트를 그로부스한테 맡겨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로부스가 맡았는데 여기 오크니치하고 여기 어딥니까 로스 알모스하고 그다음에 그 햄포드하고 이제 이렇게 세 군데가 워싱턴주 햄포드하고가 그 세 군데가 중심지였는데요. 이 오크니지라는 거는 처음에 여기 비밀 연구소를 드릴 때 농가 몇 개를 이주시켰대요. 그렇게 아주 외진 곳이었는데 전쟁 말기에 이 연구소, 그러니까 바로 핵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얼마를 썼냐면 뉴욕시보다 전기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량이죠. 그 당시 그 미국 전력 소비량의 7분의 1을 요 작은 도시에서, 그러니까 여기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요새도 그런 얘기들 나오죠. 비트코인 그 암호 푸는 게 그게 컴퓨터 갖다 놓고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떻게 과학자들 그 몇백 명이겠 뭐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오크니지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가 뉴욕시보다 전기를 많이 썼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천재 과학자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인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보고 핵무기 회의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카시즘의 수소폭탄 제조를 끝까지 반대했어요. 메카시즘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핵 개발은 불가피했다고 끝까지 옹호했었죠. 그리고 그 피해를 보고서는 바가바드 기타를 이용해서 나는 죽음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다. 이제 하는 그런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자, 이 트루먼이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한,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자, 우리 조폭들한테 비유한다면 여기 이 장단지에다가 핵칼 차고 다니는 놈들은 많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뽑는 놈은 칼 차고 다니는 놈 중에서 옆 중에 한두 명이 뽑을 거고요. 칼 뽑는 놈 중에서 그걸로 진짜로 사람을 쑤시는 놈은 또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루먼은 어때요? 핵을 썼어요. 그것도 2발이나. 왜 썼을까요? 만들었으니까 썼죠. 그것도 핵을 설명하는, 핵 사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었으니까 썼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꼭 쏴야 했는가? 그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이제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 댓글 중에도 원폭을 안 썼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그 원폭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와지마,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오키나와 상륙작전 사진인데요. 섬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는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피곤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아까
다른 강의에서 했군요. 도조 히데키가 어제 옥수에다 끝까지 저항하다. 그러니까 그 보통 전쟁이라는 게 쾅 부딪혀서 깨지고 나면은 사령관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 졌다. 항복하고 이제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전투 행위가 중단이 되는 건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병사를 끝까지 투쟁하다요. 저항하다요. 그러니까 섬 하나, 동굴 하나, 골짜기 하나, 정말 나무 하나를 다 뒤지고 집 하나를 다 뒤져야 하니까 미군의 진행 속도도 늦고 그런 과정에서 미군 희생도 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본토를 이제 쫙 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려면 수십만 명이 죽어야 했다. 미군 수십만이 죽어야 했고 또 일본 사람도 많이 죽어야 했는데 원포크에 떨어져서 한 두 도시에서 합쳐서 한 20여만. 그거 죽고 끝났으니까 전쟁 빨리 끝난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전쟁 빨리 끝났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요 아름다운 정원 있는 게 포츠담이에요. 포츠담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스탈린과 처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얄타 회담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는데 루즈벨트가 4월 달에 죽죠. 그래서 트루만이 이제 여기 대통령이 돼갖고 참석을 하는데 아까 맨하탄 프로젝트는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이 됐냐면 트루만이 부통령이었잖아요. 부통령 트루만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극비리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종전의 설계자들, 이제 여기서 애틀리가 이제 영국 수상이 또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스탈린, 그러니까 이 세 거두가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는데,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포츠담에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장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소련이 참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은 소련에게 참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2차 대전은 사실 소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2,7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소련에서. 그래서 소련이 극도로 피폐되는데 아시아 전쟁에 소련도 참전해야 한다고 미국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야 우리 죽겠어 참전 못해 하는데 참전해. 그래서 일본 공국주의를 물리쳐야지. 소련이 오죽하면은 스탈린이 히틀러하고 싸우는 게 힘드니까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독소조약. 이 얘기는 우리 항일무장투쟁 얘기할 때 또 진하게 얘기해야 할 대목입니다만 우리 일본하고 결전을 받았던 우리 항일발전선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하여튼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것도 맞아요. 유럽 전선에서 2,700만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한다는 게 그 당시에 소련으로서는 너무나 벅차니까 동부 전선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야 한다. 스탈린으로서는 절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서부 전선에서 독일이 깨지니까 소련 참전해다가 된 거죠. 소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부 전선에서 유럽 전쟁이 끝나고 석 달 뒤에 참전하겠다. 석 달 내에 참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독일이 5월 8일 날 항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치면은 날짜가 5월 9일이 되는 거죠. 딱 석 달 되는 날이 8월 9일이에요.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그러니까 독서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소일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이제 전쟁을 개시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포츠담에 모였을 때는 핵 개발에 성공한 다음이에요. 7월 16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드디어 우리가 손에 쥐고 야 이거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신무기를 쥐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신무기를 써봐라. 이제 하는 거기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포츠담에서 8월 9일 소련이 항복할 때까지 그 기간. 일본이 빨리 항복을 했었으면 핵무기를 안 쓰고 전쟁이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은 이미 끝났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친한 가고시마 대학의 키무라 교수, 일본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평화학자인데, 이 키무라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의 야합에 의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됐다. 사실은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고 이미 전쟁이 끝난 거 마찬가지인데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 신경전을 하면서 그 신경전의 대상은 국채호지입니다. 국채호지라는 게 지금 말로 얘기하면 천황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얘기죠. 그걸 갖고 하면서 그 하게 됐다는 건데, 이 원폭이 많은 사람들은 원폭이 전쟁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폭이 세상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니야, 전쟁이 이미 끝나게 돼 있었어. 원폭을 써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쓸데없이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거 안 죽고도 전쟁은 끝나게 돼 있었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국채호지, 바로 국채호지를 최우선시한 탓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항복을 빨리 했었으면은 사람이 더 안 죽고 일찍 끝나는 거죠. 그런데 천황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한테서 확답을 안 받았는데, 미국은 그 확답을 해준 게 뭐냐면 원폭을 개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폭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줬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그럼 빨리 항복을 하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썼어야 했다 이거예요. 나 칼 차고 다녀 하고 칼이 있다가 아니라, 나 칼 빼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 칼로 진짜 쑤시는 놈이야. 이걸 보여줘야만 2차 대전 이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소련을 상대로 미국이 센 놈이라는 그 입장, 그리고 핵무기를 그때는 미국만 갖고 있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내가 쥐었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센지는 니들 한번 봐봐. 그거 어떻게 실전에 써야 하니까.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선택이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선전포고를 그 하기 사흘 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선전포고를 한 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죠. 즉 뭐냐면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고 자, 원폭을 맞았습니다, 일본이. 근데 맞았는데 히로시마에서 맞고 난 다음에 바로 항복 안 했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충격이 컸지만, 엄청나게 컸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항복한 거 아니에요. 일본의 가장 큰 관심은 국채호지, 즉 천황제의 유지였습니다. 근데 소련이 참전을 했거든요. 소련이 참전하고 항복할 때까지 6일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일본이 고려했던 건 원폭의 피해가 아닙니다. 소련이 이렇게 빨리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밀고 내렸습니까?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 낮은 선봉 지역이라고 하죠. 선봉이라는 도시는 원래 일제시대에는 이름이 웅기예요. 우리가 그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그 웅기 바로 거기인데, 왜 이름이 선봉이 됐냐면 조선혁명군의 선봉부대, 조선인민혁명군의 선봉부대, 즉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항일발치산 출신인 거 맞는데, 항일발치산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소련군의 어떤 정찰부대로 조선 사람들이 편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조선인 항일무장투쟁, 항일유격대원들이 국내까지 진입한 상황, 8.15 이전에.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소련군이 와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일본군이 추풍낙엽처럼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천황폐하를 모시고 만주로 가서, 대본령이 만주로 이전해서 만주를 근거로 관동군을 기반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한다. 본토를 포기하고 만주로 가서 싸운다는, 그걸 최악의 시나리오의 하나로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관동군이 무너지니까 의학한 거죠. 그리고 소련이 저렇게 빨리 밀고 내려와서 그러면은 조선을 점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할린으로 내릴 것이고, 사할린에서 바다 건너서 홋카이도까지 진출을 하는데, 홋카이도는 일본 본토 아닙니까? 홋카이도에 소련이 첫 발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천황제는 날짜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혁명을 할 때 자기 나라에서 황제를 쏴주겠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황제를 쏴주겠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천황제 안 된다. 천황제를 유지하려면 소련이 더 밀고 내려오기 전에 미국한테 무조건 항복. 그래서 그게 소련이 밀고 내려온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련이 밀고 내려왔죠. 사실
소련군이 홋카이도에 한 발을 들여놨으면은 참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게 참 그 부질없는 거긴 하지만 역사가 크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분단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분단돼요. 일본 천황제는 없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서둘러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할 때 그 주된 변수는 원폭이 아니라 바로 소련군의 참전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히로시마의 그 폭격한 군인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후회 없다. 아, 우리는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참 죄책감을 갖지 않았느냐 했더니 네버 전혀 나 참 잘했어. 이제 그렇게 그 얘기하고 한 명도 그 가책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나이다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진짜 생각납니다.